현대소설 1번입니다. 염상섭의 만세전인데요. 만세전이니까 시기가 1918년이 되겠습니다. 만세를 언제 했죠? 우리가 1919년 3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만세 이전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세 이전 1918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제는 우리에게 무단 통치를 하던 시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억압하던 시기야. 우리를 군인과 경찰로 억압해서 강하게 프레싱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다들 벌벌벌벌 떨고 눈치 보던 시기입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만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문화 정치로 바뀌는 거야. 좀 우리한테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일본이. 이해됩니까? 그러니 만세 전에 조선은 어땠냐면 움츠리고 있었고 미래가 없어서 계속 눈치 보고 힘들게 살고 있던 시기야. 그래서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이 무덤입니다. 묘지입니다. 조선이 뭐 같다고? 묘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어. 이 소설은 로드 노블입니다. 여행 소설이야. 뭐 진짜 재밌게 여행을 했던 소리가 아니라 장소의 이동이 커. 동경에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베로 갔다가 시모노세키 갔다가 부산에 와서 다시 김천에 갔다가 대전에 갔다가 서울로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고는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소설입니다. 오케이? 들어? 그 억압과 수탈을 당하던 조선이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의 현실을 인식은 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시절이야. 우리 사회의 문제를 내면에서만 의식하고 있었던, 각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이런 로드 소설은요, 우리 가장 유명한 걸로는 삼포 가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설 제목이 삼포 가는 길입니다. 이 소설도 세 명이 남자 둘 여자 하나가 고향을 찾아가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지요. 이 소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행동이 없어. 인식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식을 하는데 행동. 음, 이거 맞으려네요. 그 뭐가 그렇겠어? 만세존. 두 번째입니다. 만무방이죠. 김유정입니다. 1930년대의 조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하면 떠오르는 건 우리가 동백꽃이죠. 동백꽃에 점순이 나오는 거 알죠? 니는 이거는 묵어봤나? 이런 거죠. 마름의 딸이 소작인 아들을 괴롭히는, 괜히 괴롭히는 거야? 아니죠. 좋아해서 괴롭히는 거죠. 나는 그런데 소작이니까 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게 조선 시대가 조선이 처해 있던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은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의 개별화를 소설화 시킴으로써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을 그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전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지. 자, 김유정의 소설의 특징은 해학입니다. 웃겨. 실소가 터져. 실소라는 건 이런 거야. 막 깔깔깔깔깔이 아니야.
깔깔깔은 코미디지. 그지? 그다음에 김유정은 도시 얘기보다는 시골 얘기가 많아. 그래서 향토성이 강합니다.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 그러면 내가 추수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토지 땅 주인한테 바치고 또 세금 내고 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하냐면 내가 농사진 땅에 가서 그걸 훔쳐. 밤에 가서 내가 몰래 벼를 베서 훔치는 거야. 진짜 뭐지? 네. 그렇게 염치가 없이 막된 놈을 우리는 양아치라고 하지 요즘에는. 근데 그때는 만무방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이 제목 만무방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만무방은 뭐라고? 막대 먹은 놈이라고 그랬지. 야, 자기 논에 가서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훔치는 사람을 만무방이라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하겠지. 염치가 없는 놈이잖아. 막대 먹은 놈이잖아. 뭘 훔치는 게. 그런데 내 땅에 가서 훔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거를 만무방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야. 조선이 이미 당할 만큼 당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내 것을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라고 동생이 막 울부짖지만 그게 바로 식민지 농촌 사회의 모순적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런 걸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해. 우리가 언어적 아이러니는 많이 배웠어. 나보기가 깨워 가실 때는 뭐래?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언어적 아이러니라면 안 돼. 유의 아니지. 그건 야, 진짜 갈급한 심정인데 거기서 장난쳐? 아니지. 그런데 만무방은 상황적 아이러니야. 말로 아이러니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 채만식의 명일입니다. 명일에서 명자는 밝을 명자입니다. 밝은 날이야. 그런데 우리는 명일이라고 하면 붙여서 밝은 날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자로 금일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착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이 명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희망을 갖고 살자라는 얘기겠지요.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내일은 밝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최만 씨가 명일이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936년도에 지어진 이 소설은 우리 조선이 내일은 그래도 희망이 생기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실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은 대학 나왔고 아내도 고등학교까지 그 시절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둘 다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인데 자식 교육 문제에 대해서 대립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남편은 공부해봤자 뭐하냐. 너랑 나랑 꼴을 봐라. 그냥 기술이 최고다. 그래 먹고 산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럽니다. 그럴 순 없다.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의 미래가 다가오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싸우죠. 싸우다가 아이가 두부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지요. 그러나 남편은 무슨 짓을 합니까?
금은방에 가서 반지를 훔치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걸렸어요. 안 걸렸습니다. 못 훔쳤거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지금 어때 상황이? 절망적이야. 결국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뭐밖에 없었어. 지금 방법이 뭐 도둑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 남편은 큰 아들을 공장에 취직시키려고 데리고 나가고 아내는 작은 아들을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데리고 나가는 걸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애들을 데리고 나갔지요, 여러분. 이건 아직도 작가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자신하지 못하는 거지. 이해되니? 자식이 하나였다면 어떡할 거야? 둘이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 소설 내가 보기엔 안 나옵니다. 네 번째, 이태준의 해방 전후입니다. 이태준 선생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끝내주지요. 근데요, 새끼리 지난번에 나온다고 했던 분 있잖아요. 이태준은 해방 전후에서 이태준은 좋은 소설 작가인데 문제는 이 양반이 월북 작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요, 월 넘어가다. 북으로 넘어가는 사람이야. 네. 끌려가는 걸 납북 작가라고 하고 자기 발로 넘어가는 걸 월북 작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의 소설 우리가 잘 못 읽고 있었어. 아마 1988년쯤 해금이 됐을 거고 제목을 보면 해방 전후라고 했으니 1945년, 44년 요때일 거야. 전후잖아. 해방이 언제 돼? 45년. 전은 44. 후는 4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지. 그치? 정확하게 따지면 그러면 해방 전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이고 해방 후는 1985년 45년 8월 15일 이후겠네. 다 걸렸어. 그러니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때 지식인이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적 소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야, 이태준 씨. 작가 시절. 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 소설 재밌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저는 봐요.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라도 읽어보시기 바래. 자, 전체 줄거리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준 씨 원래 우리나라가 이분 글 좋아해. 우리가 많이 본 단어 중에 달밤이라는 것도 교과서에 실려 있고 일단 문체가 멋이 있어. 멋. 글에 멋이라는 게 있는 거야. 전달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아 맛있다 하는 멋이 있어. 글이 맛있을 수 네, 있습니다. 있어요. 자, 5번 선우휘의 단독 강화 안 나옵니다. 저희도 안 했어요. 넣었어요. 이거 선우휘 씨는 주로 그래요? 전쟁을 중심으로 쓰십니다. 안 나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솔직한. 저요? 서울 1964년 겨울 김승호군요. 네.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왔고요. 너무 유명합니다. 날개도 수가 내가 나왔어요. 뭐. 7번 날개 또는 수갑 우리 열심히 공부했고 또 모의고사에도 또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얘 넘어갑니다. 이거 몇 월이었지? 뭐, 아, 6월이다. 6월? 맞나? 아, 아니, 9월인 것 같은데. 6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는 왜 짖는가의 송기숙입니다. 8번. 9월. 이게 바로 언론 통제가 일어났던 198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전두환 씨가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매스미디어를 자기가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검열을 하죠. 이럴 때 조금 반골 기질이 있는 기자들은 다 잘라냅니다. 아니면 막 좌천시키죠. 여기서 주인공도 역시 어떻습니까? 변두리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이상한 할아버지들이랑 그 동네 문제 하나 또철이란 놈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또철이들이 싸우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들이 그러죠. 강아지를 보고 또철아 또철아. 기억납니까? 그때 왜 남의 이름을 개한테 붙였냐고 막 그랬더니 왜 내 마음이다 내 개한테 왜 그거 못 붙이냐 그러면서 개의 이름을 막 여러 가지 막 되지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나쁜 사람들 이름 됩니다. 이런 게 다 어때?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죠. 그런 게 우화적입니다. 이것도 우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우화적.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 야 있잖아. 동물만 들어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잖아. 기자가. 어? 그게 바로 뭡니까? 비판적입니다. 여기서 걔는 누굽니까?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언론 언론입니다. 언론. 그럼 왜 짓는가는 뭐야? 어둠을, 위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짓는 거지, 걔는. 네. 도둑놈이 오는데 걔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 걔야? 근데 여기서 지금 언론은 뭐 하고 있어? 입 다물고 있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밥 안 준다 이놈아. 지져. 잘못된 거 지져. 지지란 말이야. 라고 권력을 견제하라고 너의 본분을 지키라고 본질을 확인하라고 하는 게 이 글입니다. 이해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납작 엎드린 언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양 기자입니다. 양 기자 그만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언론이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양 기자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으면 징글징글합니다. 아주 그냥. 언론. 근데 원미동이 사실 이 부천에 있는 건데 이게 도시빈민촌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서울로 가서 살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도 부천이라는 지역에 와서 싸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또 갑자기 빌라를 막 지어. 빌라는 5층 이하짜리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야. 낮은 아파트 같이 생긴 거 있지. 빌라 알아 몰라. 좋은 빌라 말고 조그만 빌라들. 그냥 평수도 작은 거. 예? 아, 1편데. 20평 뭐 이런 거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또 빚을 내서 삽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야? 나는 이제 집주인이 되는 거지. 더 이상 전세나 월세로 안 살아도 되지. 어? 그리고 서울로 일하러 가는데 얼마 안 걸려. 지하철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뭐가 된 것 같아? 중산층이 된 느낌이 드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꼴값질을 하기 시작해. 어,
갑질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 와서 그 뭐죠? 보일러 고쳐주는 사람인가, 저 물 새는 거 고쳐주는 사람인가를 의심하잖아. 그거 자체가 바로 내가 갑질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야. 이해되니? 음. 나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게 1980년대거든. 요 당시에 위에 그 저기 전이에요. 요 당시에 야 IMF는 1990년대 후반이야, 중후반. 어, 우리나라 50%가 자기네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때야. 그래서 막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야. 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지금 뭐 시대마다 다르죠. 지금 자기 집 있어야 돼. 평수는 30평이 넘어야 되고, 서울 경기권에 살아야 되고, 그것도 경기도 먼 경기 말고 이름 좀 말해. 서울하고 붙어 있는 경기 살아야 되고, 남편의 에, 연봉이 한 1억 즈음 돼야 되고요. 자가용이 그래도 그랜저 정도는 굉장히 차 종류, 되게 대형차, 대형차. 제네시스는 조금 오바고 그랜저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만 얘기해. 그것까지 내가 설명해 줄 수는 없어 지금. 그냥 대형차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거보다 큰 차. 그다음에 그 생각보다 높아. 수준이 높아야 돼. 중상 뭐중 하층민이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이 하층 우리 다 하층민. 너 하층민, 나 하층민, 쟤 하층.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말했던 수준도 1980년대에는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심리적으로. 왜? 집들이 자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요 당시에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소설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 박영한 씨, 넌 요런 걸 썼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이런 거 말하는 거. 박영한의 우리는 중산층 또는 지상에서의 방 한 칸 이런 소설들이 요 당시에 쏟아져 나왔지. 그리고 내용도 비슷했고 재미있었어. 박영한 씨는 박영한 환 환 박영환 환 영탄의 어떤 시요? 웬 시 소설인가. 우리는 중산층 지상에서의 방 한 칸. 아, 자, 그러니까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소설이야. 지금 여기 시요? 그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보셔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마당 깊은 집 김원일. 이거는 학평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문학계 전반적으로 김원일 소설은 다 사랑해. 반듯하거든 소설이. 몇 시간이요? 반듯해. 욕도 안 나와. 토요일에 안 했어요. 욕도 안 나오고요. 단정합니다. 이야기가. 바른 소설이야. 왜 안 해? 했을 텐데. 아무튼 쌤 안 나오고 너 거기다 안 했어? 다른 데다가? 저쌤 수업을 다 했어요. 자, 그럼 마당 깊은 집 해줄게. 아니면 그렇게 할까요?